오늘의 사연글은 시모를 치매로 몰아 병원에 가두고 전 재산 모두 가로챈 형님이 시모 유골함에서 꺼낸 그것을 본 순간 형님 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형제 중에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린 이유는 제 형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형님은 돈 욕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일정한 직장에 있는 건 아니고 동네 식당 일도 하시고 공장 일도 하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부지런히 일을 하십니다. 결혼해서부터 악바리가 된 건 아니고 아주버님이 공장을 다니시다가 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하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행히 회사 측의 배려로 지금까지 공장의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외벌이로는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었죠. 그러니 형님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네요. 형님이 악착을 떠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형님이 부지런히 사시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형제들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는 밉상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형제들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큰딸로서 남동생 둘을 돌봐야 해서 늘 외롭고 힘들었죠. 그럴 때마다 내 속마음 나눌 수 있는 언니 한 명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형님을 친언니처럼 대하면서 때로는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형님의 외모가 푸근하니 제가 마음을 기대면 좀 받아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걸 형님이 단칼에 베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형님 곁에 빌붙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막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러셨거든요. 김치 담그면 둘째도 좀 주고 그래라. 친정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아쉽겠냐. 네 손맛이 좋으니 된장, 고추장 좀 담아서 동서들 좀 줘라. 그래야 보고 배울 것 아니냐. 그런 말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결혼 초기부터 형님은 저에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한 번은 형님 댁에서 시어머니 생신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형제의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얘들 맛있는 것 좀 싸줘라.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 한다는 말이 안 돼요. 저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날 겉절이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것 좀 싸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형님의 말이 어찌나 칼끝처럼 뾰족한지 만약에 좀 싸달라고 했으면은 정말 부끄러울 뻔했지 뭡니까. 또 한 번은 마당에 셀 수 없이 열려있는 대추가 아주 맛있게 붉게 익어서 한두 개 따먹고 있으니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거나 몇 개 주워 먹어. 그거 가을에 한꺼번에 따서 우리 딸들 다려 먹일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깟 대추 따면은 몇 개나 딴다고 저러실까? 형님은 정말 왜 저러시지? 내가 그냥 미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내가 생각 없이 굴었다. 그러고는 형님과는 10원짜리 한 장도 엮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내 집 장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이사라서 서툴렀던지 살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의 잔금 날짜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한 달만 돈을 융통하면 되겠는데 은행에서 빌리자니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남에게 빌릴 만한 곳도 없고 해서 형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형님, 한두 달 뒤에 드릴 테니까 급조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형님 하신다는 얘기가 이자 10% 주면 빌려줄게. 그때 제가 이사를 하느라 너무 돈이 없어서 없던 아양을 부렸습니다. 형님, 한 달이잖아요. 형편 풀리면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랬더니만 됐어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돈거래는 형제간에도 안 한다는 건데 일단은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그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제 주변에는 형님밖에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 형님에게 사정을 했죠. 형님, 이자 10% 드릴게요. 바로 송금 부탁드려요. 형님이 좋아하면서 돈을 꿔주시더라고요. 이자는 비쌌지만 그래도 형님 덕분에 이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이 큰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뭐든 부모님과 엮이는 일은 새 아들이 공평하게 3등분을 했습니다. 생신상도 제사상도 뭐든지요. 그래서인지 둘째인 저나 셋째인 동서도 형님에게 부모님 일을 떠맡기질 않았습니다. 모든 걸 세 자식이 똑같이 했죠. 시부모님은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을 만큼의 노후를 보낼 정도의 돈과 따뜻한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두 분 금술은 참 좋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병도 없던 시아버지께서 예고도 없이 지난밤에 하늘나라에 가 버리신 겁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엄청 슬퍼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새 아들도 새 며느리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고 3달쯤 됐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문 밖에서 자꾸 시아버지가 부른다는 거였어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한두 번 그러다 말겠거니 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형제들이 시간들 만들어서 한자리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집을 옮기면 어때요?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그게 좋은 생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사를 하겠노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새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고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모두가 맞벌이인지라 선뜻 모시겠다는 말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장남과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부모님에 대한 모든 일을 세 형제가 무조건 3등분으로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형님이 선뜻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당연히 장남인데 저희가 모셔야죠. 형님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동서와 저는 어리둥절해했고 시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형님이 모신다는 것은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복 있으시네요. 마침 저희 옆집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버지의 흔적이 있으니까 파시고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럼 저희도 생활하기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죠? 작은 집에서 저희 식구들과 부대끼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네 집에 얹혀 살면 니들 생활 불편할까 봐서 걱정했는데 나도 편하고 니들도 편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어머니도 참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해요. 부모님이 위층에 살고 자식들이 아래층에 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형님의 시커먼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큰아들, 큰며느리 옆에 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어머니께서는 형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고 정말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형님 옆집으로 시어머니는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형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동서,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봐. 치료차 요양원에 모셨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 병원비는 3등분 하는 걸로 하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형님. 그간 고생 많으셨죠? 고생이야 뭐. 큰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렇게 형님과 통화를 하고 저희는 매달 형님에게 병원비 3분의 1을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며칠간 같은 번호로 같은 시간이면 일반 전화번호가 찍히는 겁니다. 스팸 전화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어느 날은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낮에 자주 걸려오던 또 그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 스팸 전화가 왜 이렇게 오지? 귀찮아. 그랬더니 남편이 보고는 이 전화번호 나도 많이 오던데? 한번 받아볼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받아봐. 남편이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애미다. 그러시는 겁니다. 엄마? 순간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번 주말에 요양원 가려던 참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좀 꺼내주라. 나 너무 힘들다. 큰애한테 퇴원시켜 달랬더니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요양원 생활이 답답할 거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요양원이 안전할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처음엔 며칠 입원해서 검사 받자더니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지겹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얘기가 그간 형님이 들려주신 얘기와 사뭇 다른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의아해했죠. 그리고 그 길로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에서 요양원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건강하니 집에 데려다 다오. 말짱해. 제발 퇴원 좀 시켜다오. 남편과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치매인 줄 모른다고요. 일단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남편과 저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떠십니까? 그 연세에 건강하신 편입니다. 정신도 말짱하시고요. 네? 정신이 말짱하시다고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가 좋아지신 건가요? 치매라는 얘기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요양 오신 겁니다. 도리어 의사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퇴원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불편해하시면 퇴원하시고 다시 또 모셔오세요. 그럼 형님이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형님은 왜 시어머니를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요양원에 입원을 시켰을까요? 남편과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 퇴원 수속을 밟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한다는 소리가 댁은 누구세요? 저는 이 집 주인인데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인 형님 집에 배를 눌렀죠. 형님이 어머니와 남편과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일단 형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 집이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병원 가시자마자 팔았죠. 빈집을 뭐하러 둬요?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뭐? 내 허락도 없이? 그럼 내 집 판 돈 내놓거라. 나 집 사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어머니 집이라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집 판 돈 줘야지. 나 검사 받는다고 입원시켜놓고는 자식들한테는 어머니 치매라고 거짓말했잖아. 나 요양원에 다시는 안 갈란다. 어서 내 돈 내놓거라. 그러자 형님이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집 살 때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 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집 팔아서 제 돈 썼죠. 뭐? 너 지금 뭐랬냐? 남편과 제가 들어도 충격적인 말인데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곧 기절을 하실 듯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어머니께서 집 살 때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나 보다 하고 요양원 들어가실 때 팔아서 썼죠.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습니다.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언제 내가 집을 너를 줬더냐?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래서 그래라, 그랬지? 언제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하랬냐? 그랬더니 형님 한다는 말이 그럼 그때 명확하게 말씀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서는 어머니가 집을 준 건데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래서
어머니를 치매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라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치매래?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서 병원에 가두고 전 재산 가로채놓고 뭐가 어째? 네 입으로 말 안 해도 다 안다. 도리어 형님이 어이없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그러셨잖아요. 우리 딸내미들 이름 헷갈려 하시고 외출할 때면은 가스불 껐는지 생각 안 난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시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번 달 관리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고. 형님은 나름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증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형수님, 그 정도는 건망증이에요. 이 사람도 맨날 그래요. 자식들 이름 헷갈리게 부르고 가스불 껐는지 맨날 확인하고. 그러자 형님이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리모컨이 없어져서 찾다 보면 냉장고 안에서 나오질 않나. 가게에서 계산도 안 하고 물건 들고 오실 때도 있고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점심 드셔놓고 밥 안 주냐고 하시고 에휴, 그런데도 치매가 아니에요? 형수님, 의사가 치매 아니라잖아요. 의사가 뭘 알아요?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형님 한다는 말이. 그럼 도련님이 어머니 모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니만. 남편이 형님과 싸울 기세를 보이자 제가 말렸죠. 옆에 계시던 아주버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가는 얘기들을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만 묻자. 집 한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어머니가 형님에게 묻자 형님 하는 말이 우리 큰딸 의사랑 결혼했잖아요. 병원 차리는 데 쓰라고 통 크게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읽어서 마련한 보금자리 값을 사이 보는데 지참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으셨는지 고개를 내저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믿는 도끼에 내가 발등을 찍혔구나.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 거의 쓰러질 듯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고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형님이 이런 분이신지는 몰랐습니다. 동서, 난 어머니 못 모신다. 요양원에서 자네가 퇴원시켰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시어머니 면전에 두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에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형수님, 어머니 저희가 모셔요. 걱정 마세요.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날 밤 쉬이 잠을 청하지 못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어서 겨우 잠이 드시나 했더니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달려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내 통장 말이다. 큰애가 가지고 있다. 어떡하냐. 그 돈도 다 써버렸으면. 정말요? 저는 남편을 깨워서 시어머니 통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어머니, 형수가 통장을 순순히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밝으면은 저랑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하세요. 그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은행 문을 열자마자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현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는데 형님 손에 통장이 간 뒤로 2천만 원은 사라졌더라고요. 통장에 돈을 찾아서 새 통장으로 옮기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주라. 그리고 이 3천만 원으로 병원비 해다오. 너희들한테 패기치기 싫다. 어찌나 시어머니가 불쌍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패란이요. 저희도 자식이에요. 그간 형님 말만 듣고 어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했던 거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봤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무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녀서 바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3천만 원은 어머니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세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집안일에 회사 일에 쫓겨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시어머니도 저희 집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할 무렵쯤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3천만 원 동서가 먹은 거야? 네? 무슨 3천만 원이요? 어머니 통장 말이야. 그거 어머니가 나 준 건데 통장이 바뀌었다잖아. 동서 짓이 아니면 누구 짓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형님 돈이에요? 어머니 돈이지?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형님이 당장 제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본 형님은 안부 인사는커녕 대뜸 한다는 말이 어머니, 통장 저 주신 거잖아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듯한 형님의 말투에 시어머니는 어이없어하는 눈치셨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매서운 눈초리를 하시더니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뭐가 어째고 어째? 말짱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집을 팔아먹질 않나. 통장도 보관하고 있겠다더니 그걸 찾아서 써?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주고 통장을 줬다고 그래?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냐? 속일 사람이 없어서 부모를 속여? 너 정말 이럴래?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러다 천벌받아 이거사. 시어머니가 세게 나가자 형님도 어느 정도 수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뭔가 생각하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어머니, 세명제니까요. 남은 3천만 원 유산이다 생각하시고 1,000만 원씩 나눠주세요. 뭐라고?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내 집 판 돈도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바보 멍청이로 보이냐? 이제 너 같은 것은 며느리도 아니니까 가라.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고 인연 끊고 살자. 1,000만 원 안 주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속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두 아들에게만 주시려고요? 시어머니가 화를 엄청 내자 형님은 본전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형님 걱정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어떻게든 살림 일구려고 부지런히 사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니 저게 어쩌다가 돈독이 올라서 저러냐.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죠. 미워도 어쩌겠습니까? 형님 가족들도 오시라고 했죠.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시질 않고 두 딸만 보냈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대학생인 두 딸들은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 이뻐졌다?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가 우리 성형수술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두 딸들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엄마가 그러던데 돈 준 사람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성형하라고 통장 줬다던데? 그러는 겁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 통장에 2천만 원을 어디다 썼나 했더니만 글쎄 두 딸들 성형 시켜주는데 쓴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애가 자꾸 꿈에 나온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네가 전화 한번 해볼래? 그럴게요. 저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러고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디 아픈 사람처럼 목소리가 잠겨 있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었더니 형님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형님, 불편하시면 다음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동서. 내가 벌 받았나 봐. 우리 큰딸 어머니 집한 돈 3억 지참금으로 해서 의사한테 시집 보냈잖아. 소방 맞아 왔어. 이혼당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소박이라니요? 이혼이라니요? 다 내 잘못이야.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돈 하고 다니다가 내 딸들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몰랐네. 형님 큰딸이 방황하던 시절에 남자와 동거를 했던 모양입니다. 결혼한 사돈댁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시어머니 속여서 집 한 돈 3억을 사이 병원 차리는데 보탰다고 하는데 이혼을 당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했더니 안쓰러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벌 받는 거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해서 돈을 빼돌린 일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리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저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은 동정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잠잠해졌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저에게 잘해주시고 저도 뭐 시어머니와 살면서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남은 반찬으로 대충 한 끼 정도는 때우기도 하고 중국 음식이라도 시켜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신 뒤로는 삼시세끼 반찬 만들어 대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제가 하는 모임에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형님에게 운을 뗐죠. 형님, 저 며칠 집 볼 것 같은데 이번 참에 어머니 며칠 모시는 건 어때요? 이 핑계로 서먹서먹한 것도 풀고 그간 오해도 있으면 풀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오해는 무슨 오해? 자네 아직도 내가 거짓말했다고 믿어? 아니라니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은 안 믿지? 정말로 어머니가 주신 거야. 그러니깐요. 오해 풀면 좋잖아요. 그랬더니만 형님 한다는 소리가 3천만 원 꿀꺽 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그러고 보니 동서 참 못했다. 나는 어머니 못 모시니깐 알아서 해. 못된 사람이 누군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저도 한마디 했죠. 3천만 원? 저 손도 안 댔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달라고 해요? 그럼 형님처럼 벌 받죠.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밑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와 남편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뒤에 집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 짐이 집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 여행 간 동안 큰애가 찾아왔더라. 그간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짐 싸서 큰애 집으로 왔다.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잊지 않으마. 시어머니의 말씀에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그간 정이 들었는지 며칠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셨으니까 병원비 3등분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 이제는 안 속아요. 어머니께서 통장에 있는 3천만 원으로 병원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로 병원비 하세요. 무슨 3천만 원? 몰라 모르세요?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고 늘어졌더니 그제서야 형님 한다는 소리가 그건 내가 어머니 모시는 수고값이지 무슨 병원비야? 난 뭐 공으로 어머니 모시냐? 그딴 계산하지 말고 병원비나 꼬박꼬박 보내.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 3천만 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차마 3천만 원을 어디에 두셨냐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물어봤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2달 정도 버티시다가 보고 싶은 시아버지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3일장을 지내고 마지막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날이었습니다. 화장터에 시어머니의 시신이 들어가고 우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요. 몇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 재를 유골함에 담는 모습을 가족들이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들 모두가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형님이 유리창 너머에 직원을 부르시더라고요. 한 직원이 뛰어나와서는 왜 그러시냐고 묻자 형님 한다는 말이 금리빨이요. 시어머니 금리빨 챙겨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금리빨은 빼서 보관해 뒀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제야 형님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겁니다. 세상에 모두들 시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금리빨에 눈이 먼 형님이 정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형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시모를 치매로 몰아 병원에 가두고 전 재산 모두 가로챈 형님이 시모 유골함 속에서 금리빨을 찾는 모습을 보고 저는 형님 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덜 풀려서 형님의 다른 쪽 뺨도 한 대 더 쳤습니다. 형님이 당황해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한 대 칠 요량으로 손을 뻗치는데 동서가 한 발 나서서 형님의 손을 잡더군요. 큰형님, 정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하늘로 보내드린 날에 형님은 금리빨 생각뿐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장례식에 자식들이 형님 유골 가루 속에서 금리빨이나 찾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서방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형수님이 그렇게 나오면 막아야지.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걸 보고만 있어? 우리 여기서 2년 끊고 살자고. 잘 먹고 잘 살아. 저희는 형님 가족들만 남겨둔 채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형님 가족들은 잘 사는지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등 돌린 형제들을 보면서 형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치매였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어머니를 속이고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을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직 뉘우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시어머니께 얘기하고 용서를 바라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악한 분은 아니니까요. 형님,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